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나답게 나이 드는 즐거움입니다. 59세에 병원에서 퇴직한 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작가 류슈주는 대만 중년들에게 가장 닮고 싶은 노년의 롤모델로 꼽힌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에 치열한 삶도 있겠지만 노년의 삶도 있기에 우리 모두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평안하고 즐거움 가득하게 만들어 나갈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면 좋은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지혜 가득한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쌀집 딸의 운 좋은 인생. 어머니는 딸 둘, 아들 하나, 3남매를 두었지만 35 당시로는 고령의 나이에 또다시 임신을 했다. 온 가족이 아들이길 바랐으나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어머니의 산도를 빠져나왔다. 오른쪽 머리와 뺨이 심하게 눌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자 입술이 한쪽으로 일그러졌다고 한다. 이웃들도 구경하러 와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다. 살다 이렇게 못생긴 아기는 처음 보네. 아버지는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내 이름을 짓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운 좋게도 가는 길에 마을의 한 병원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여의사의 이름을 신고서에 적어 넣었다. 그렇게 생긴 이름이 바로 슈주다. 밥 먹을 때 테이블 위에 달걀이 하나밖에 없을 때면 두 언니와 나는 젓가락을 가까이 가져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보나마나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러나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오빠를 단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 사랑의 대가가 바로 기대였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자신의 성공뿐만 아니라 가문을 빛내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대신 운 좋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었다. 쌀집 운영은 두 언니가 도왔고 부모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오빠의 학업뿐이었다. 나는 자연스레 부모님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운 좋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유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이웃집 아이와 종일 밖에 나가 놀다 보니 몸도 튼튼해졌다. 사춘기 시절 평범한 외모에 키 작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운 좋게도 감정 소모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공부를 잘했던 나는 오빠의 뒤를 이어 의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학병원 신경과 의사로 취직했다. 여의사가 많지 않던 시절 내가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환자를 처치하고 나면 가끔 보호자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다. 의사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죠? 혹은 같이 회진하는 남자 의사를 주치의로 나를 레지던트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운 좋게도 나는 남녀 차별을 겪은 적이 많아 이런 사소한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을 아주 열심히 치료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다행히 어려서부터 쌀집에서 자라서 상대방의 의중을 잘 살피고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었기에 임상, 교수, 연구 모두 잘 해낼 수 있었다. 제 역할을 다하는 의사로서 은퇴할 때까지 동료들과도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단체 관광으로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고성에 갔을 때였다. 마침 황혼 무렵이던 그때 60대 여성 몇 명과 함께 교회 밖 계단에 앉아 식사하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퇴역 장교와도 같은 모습으로 꼿꼿이 서서 여성들을 향해 칭찬하기 시작했다. 귀부인 같다, 미소가 매력적이다, 눈이 아름답다, 머릿결이 곱다, 몸매가 늘씬하다, 옷차림이 고상하다 등의 칭찬을 늘어놓았다. 내 차례가 되자 노신사는 딱히 칭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듯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머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나는 정말 기뻤다.
이 신사분이 나의 장점을 제대로 짚어낸 것이었다. 머리가 좋다는 것은 똑똑하다거나 학식이 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 노신사의 말처럼 나는 언제나 운이 좋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잡으며 살아왔다. 나는 자유로운 할머니. 70대인 친구가 나를 찾아와 불만을 토로했다.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는데 수술 하루 전날 의사가 자신에게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이것저것 자세히 물으면서 수술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자신이 이에 하나하나 성심껏 대답했다고 했다. 그런데 의사가 마지막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이제껏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아들에게 동의서를 내밀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얼른 동의서를 가로채 서명한 뒤 의사에게 건넸다고 한다. 그는 투덜대며 말했다. 내가 늙어서 말도 못 알아듣고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나였는데 말이야. 한 번은 시내의 한 조명가게에 들렀다가 귀여운 전등갓을 발견하고 내가 말했다. 머쉬룸 모양이 정말 귀엽다. 그러자 직원이 깜짝 놀라 나를 보며 말했다. 영어를 잘 아시네요? 칭찬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흰머리가 무성한 노인은 영어를 모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칭찬이었다. 악의 없이 한 말이었기에 그저 웃어 넘겼다. 며칠 전 혼자 택시를 타고 나가 강가를 거닐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둘러보니 길가에서 할머니 한 분과 아주머니 한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길을 물었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오히려 할머니가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었다. 70이 넘은 나 역시 노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할머니가 모른다고 생각한 걸까? 나 같은 노인도 노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인생의 단계는 영유아, 어린이, 청년, 중년, 노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어느 정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커서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다. 팬데믹 때는 옷을 젊어 보이게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면 주름과 흰머리가 가려지리라 생각했다. 그리고는 지하철에 아주 가뿐하게 올라탔는데 한 젊은이가 곧바로 일어나 내게 자리를 양보했다. 나이는 우리의 외모, 동작, 태도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흔한 질병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병이 있듯이 젊은 사람들은 자가 면역 질환이 쉽게 발생하며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노년의학 등의 분과로 나뉜다. 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증상, 약물의 용량, 치료 효과 등이 각기 다르다. 병원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할 때 보고자가 반드시 환자의 나이를 가장 먼저 말하는 이유다. 인생의 단계마다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나빠지고 흰머리가 나며 이가 흔들리고 머리 회전이 예전 같지 않지만 대신 연륜과 지혜를 얻게 된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왔다면 생리적, 심리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을 수 있다. 사람마다 노화의 속도, 노화가 진행되는 기관, 그리고 노화에 대한 적응력이 다르므로 노화 현상을 획일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때문에 늙는다는 것이 노쇠하고 병약해진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많이 움직이고 조깅도 한다. 책, 신문, 잡지 등을 읽고 최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도 꽤 익숙하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즐기며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영락없는 노인일 것이다. 내가 노인인 것은 맞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냥 노인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적인 노인이다.
나이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는 것도 서운해하지 말고 타인의 존중과 배려이기에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 각종 경로우대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은 공공버스나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기차와 고속철도 요금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나는 이 모든 혜택을 기쁘게 누리고 있다. 절대 노인의 경제력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해 분노하지도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는다. 세상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귀중한 시간과 제한된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소중한 사람에게 쓰자. 수술 동의서를 자신이 아닌 아들에게 내밀었다는 의사에게 화를 냈던 친구에게도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의사는 그저 네 아들도 동의서를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동시에 너의 단호하고 똑부러진 모습에 모든 노인이 똑같지는 않다는 인상을 받았겠네. 앞으로는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르지.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 SNS에서 꽤 괜찮은 여행 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친구에게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잠깐만이라며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며칠 뒤 함께 가기로 하고 신청을 했더니 이미 정원이 다 차버렸다. 초고속 사회인 요즘은 기다림이 아무 의미가 없는 듯하다. 잠깐만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기다림은 치료의 일환일 때가 있다. 예컨대 수술하고 난 뒤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 폐렴에 걸려 항생제 주사를 맞으면 약효가 퍼질 때까지 역시나 기다림이 필요하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치료의 한 방법일 때가 있는데 바로 관찰이다.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변화라도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96세인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넘어졌는데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가족들이 응급실로 모셔와 뇌 CT를 찍어보니 좌측에 1.7cm 두께의 경뇌막하 출혈이 보였고 의료진은 당일 발생한 출혈이 아니라 이미 한동안 출혈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경과 의사는 혈액이 뇌를 누르지 않도록 빼내는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이미 연세가 많은 데다 여러 만성질환도 갖고 있으며 수술하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점을 걱정했다. 현재 의식이 돌아왔고 손과 발의 움직임이 모두 정상이란 점을 감안하고 일단 지켜보면서 외래 진료를 통해 추적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2달 후 다시 CT 검사를 해보니 출혈이 모두 사라진 것이 발견됐다. 알고 보니 노인의 뇌가 줄어들면서 두개골 아래에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혈액이 고였던 것으로 다행히 뇌를 압박해 뇌수종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혈액도 저절로 조직에 조금씩 흡수되었다. 이처럼 기다림은 병을 진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병증이 명확하지 않을 때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환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증상 없이 단지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걸음이 느려지는 이유는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나 척추의 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손떨림, 하반신 경직 등 다른 증상이 계속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파킨슨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물론 간질, 뇌졸중, 쇼크 등의 급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기다림은 또한 기회를 엿보는 것이다. 하늘 위를 맴돌던 독수리가 갑자기 손살같이 내려와 병아리를 물고 날아간다.
독수리가 직전까지 공중을 배회한 것은 바로 좋은 먹잇감, 좋은 타이밍을 기다린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주식이나 비행기표를 계속 관찰하다가 가장 좋은 가격일 때 클릭하는 것과 같다. 기다림은 항상 우리를 애타게 한다. 콘서트 시간이 다 됐는데 티켓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으면 입구에서 목을 빼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 수술실 밖 보호자 대기실에서 환자 상태를 보여주는 모니터에 눈을 떼지 못하는 가족을 보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마음을 돌리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기다림은 우아할 수 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누군가 스치게 할 거란 걱정은 내려놓고 휴대전화 또는 책, 신문을 보거나 한가롭게 주위를 돌아보며 번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기다림이 때로는 희망이기도 하고 달콤한 기대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아이가 자라는 걸 지켜보는 것, 외지 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갈 명절을 기다리는 것, 집에 가는 길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집밥을 떠올리는 것, 월급이 오르는 것,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것, 세뱃돈을 기다리는 것, 글을 쓸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것 등은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기다려야 할 때 차분하게 기다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기다리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채고 곧바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렵다.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자신에게 알려줘라.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그땐 반드시 잡아. 소녀가 된 할머니의 실제. 아는 할머니의 얘기다. 82세로 중증 치매에 걸린 할머니인데 낮에는 대부분 잠을 자고 저녁에는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져서 옆에서 자는 간병인을 깨우기 일쑤였다. 간병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듯 웅얼거린다며 내게 불안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됐어, 좋아 같은 간단한 몇 마디만 읊조렸는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고 때로는 수줍은 표정을 짓는다고 했다. 나는 간병인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해주었다. 밤낮이 뒤바뀐 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시공간에서 산다. 너무도 생생한 환시증으로 인해 시간의 터널을 지나 저쪽 세계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어린 소녀가 되어 어릴 적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던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신경섬유 덩어리가 점점 두뇌를 잠식해서 할머니는 말을 알아듣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말수가 적어지니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줄어들고 거기에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외부와 점차 단절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활발하게 감정과 교감을 원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으로 생생하고 익숙한 세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활발하고 귀여운 소녀이며 친구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다 길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소리를 듣고는 얼른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용돈을 얻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얼마나 행복할까? 보통의 사람들도 많든 적든 시간의 터널을 왔다 갔다 한다.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커서 혹은 그때 그 시절에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린 시절 한 번쯤 이 다음에 커서 대학생이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가정을 이루며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다면 어릴 적 부모님에게 사랑받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다.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부모님의 보물이라고 라고 말하던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상처가 서서히 아문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남보다 뒤처질 때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유능했는지를 떠올려보라. 매 순간 어려운 관문을 넘었던 기억으로 예전에 해냈으니 지금도 당연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시간의 터널 말고도 머릿속 세계 또한 늘 왔다 갔다 한다. 어려운 과학책을 읽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장시간 컴퓨터를 하거나 논문, 학술지를 읽다가 피곤해지면 나는 거실에서 TV를 틀고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가볍게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곤 한다.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뇌의 스위치를 바꿔주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고 이성과 감성이 교차하며 때로는 좌뇌, 때로는 우뇌만 사용할 때도 있고 양쪽 모두 사용할 때도 있다. 마치 일부 뛰어난 과학자들이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과 같다. 실증적 데이터와 종교신앙은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상충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친구가 학교에서 퇴근하는 길에 동료와 그의 아내를 태워준 적이 있었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의 대화를 나누던 중 친구가 무심코 입을 열었다. 실험도 하고 논문도 쓰다 보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에요. 차라리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칼질도 하고 바닥도 닦으면서 머리를 쉬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일할 때 효율이 훨씬 올라갈 텐데. 친구가 말을 마치자 차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동료의 집 앞에 다다르자 동료의 아내는 얼른 차에서 내려 쾅 하고 문을 세게 닫았다. 그리고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곧장 가버렸다. 그제야 친구는 가정주부인 동료의 아내가 자신이 한 말에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집안일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일과 가사는 다른 쪽 뇌를 쓴다는 말을 한 것이었지만 오해를 사기 충분했던 것도 맞다. 치매 환자는 시간의 터널을 지나 다른 쪽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도 뇌의 스위치를 바꾸면 치매 환자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세계도 이해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도 아끼는 인형을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고 애지중지할 뿐만 아니라 귓속말을 속삭이기도 한다. 심지어 자기만 볼 수 있는 가상의 친구로 생각하고 대화를 한다. 부모는 이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장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여긴다. 태어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방글방글 웃으면 어른들은 삼신할머니가 놀아주나 보다 라고 하질 않나.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또 다른 시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세계를 찾는다. 치매를 앓는 노인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